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그건 분명 제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호텔 복도 끝 굳게 닫힌 202로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비명,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들겼습니다. 여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당장. 하지만 안에서는 아내의 울음 섞인 비명만 계속될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아내가 내 모든 것이었던 그녀가 낯선 남자와 함께 저 방 안에 있다. 그리고 지금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다. 이 개자식아. 저는 온몸으로 문을 부서져라 들이받았습니다. 몇 번의 충격 끝에 잠금 장치가 터져나가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찢어진 옷 단추, 겁에 질려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내. 그리고 그런 아내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고 있는 한 늙은 여자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제 정숙한 아내가, 세상 누구보다 제가 잘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왜 그런 낯선 곳에서 그런 끔찍한 모습으로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의문과 고통의 시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아주 조금 비익이 싹트기 시작했던 그 시절로 되돌려야만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온통 잉크와 종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출판사에 첫 발을 들인 후 꼬박 20년이라는 세월을 편집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으니까요. 어릴 적부터 책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이 꿈이었던 저에게 그곳은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처럼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제 땀과 열정을 쏟아붓는 일이 저는 미치도록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가장 열렬한 첫 번째 독자이자 가장 냉철한 비평가였고 가장 따뜻한 응원군이었습니다. 혹시 아직 예상 밖 사연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 이야기가 이어질 때 바로 소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새 책이 출판되는 날이면 아내는 저보다 더 바빴습니다. 동네 서점을 돌아다니며 새로 나온 제 책이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고 직원들에게는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 병 건네며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죠. 그래도 아내는 상기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책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에요. 서점에 1시간 정도 서 있었는데 글쎄 3명이나 당신이 만든 책을 찾아왔다니까요. 제 친구 순영이도 서점에 갔다가 책이 다 팔려서 그냥 돌아왔다고 난리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몇 달간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행이네. 사실 오늘 오전에 서점에서 재고가 부족하다고 추가로 더 보내달라는 주문이 들어와서 지금 정신없이 제 인쇄에 들어갔어. 어머, 정말요? 와, 이러다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 남편 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처럼 비싼 옷이나 좋은 화장품 한번 마음 편히 사지 못하는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아내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는 일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인 것처럼 항상 응원해주는 그런 아내를 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곤 했습니다. 참으로 곱고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행복에도 서서히 그늘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두꺼운 종이책을 들여다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 안에 작은 화면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출판업은 어느새 사양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고 제가 몸담고 있던 작은 출판사 역시 그 거센 파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소 수량인 3,000부를 찍어도 팔려나가는 책보다 창고에 쌓이는 책이 더 많아지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제작비와 인쇄비가 밀리기 시작했고 사무실 전화는 아침부터 빚 독촉 전화로 불이 났습니다.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회사를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저는 제 비상금을 털어 아내에게 생활비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좋은 책은 결국 독자들이 알아봐 줄 테니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그리고 직원들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출판사들은 모두 모바일 전용 전자책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며 살아남을 길을 찾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김 편집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년 넘게 청춘을 바쳤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저처럼 낡은 종이책만 들여다보던 세대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젊은 피가 필요하다는 회사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기에 더 이상 버틸 힘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 막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앞둔 딸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제 딸 혜지. 한창 예민하고 부모의 뒷바라지가 가장 절실한 바로 이 시기에 아빠가 실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날 회사에서 나온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당장 다음 달 학원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며 곧 닥쳐올 딸아이의 대학 등록금은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한단 말인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저는 결국 가장 친한 친구인 창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퇴직금 받은 걸로 치킨집이라도 하나 차려볼까? 요즘은 그게 그나마 시작하기 쉽다고들 하니까. 수화기 너머로 창식이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 장사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 그나마 손에 쥔 퇴직금까지 몽땅 날려먹으려고 작정했어? 그럼 어떡하냐? 이 나이에 누가 날 받아주기나 하겠냐고. 내 친구놈 하나가 바로 너처럼 퇴직금 몽땅 털어서 치킨집 차려다가 1년도 못 버티고 쫄딱 망했어. 지금 마누라랑 이혼 소송 중이라고. 가게 보증금에 인테리어 비용에 빚만 수억이야, 수억. 정신 차려 임마. 너같이 평생 책만 들여다본 새님을 세상 어느 곳에서 써준단 말인가. 일단 그 퇴직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 은행에 꽁꽁 묶어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친구의 현실적인 조언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창식이 말이 맞았습니다. 평생 책과 씨름해온 내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퇴직금을 은행 정기예금으로 묶어두고는 매일 아침 평소와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와 딸에게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딸 혜지가 대학에 갈 때까지만이라도 아빠의 실직 사실을 모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별 상처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차라리 내가 모든 짐을 짊어지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섰을 때 아내가 상기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여보, 마침 잘 왔어요. 우리 혜지 수학과에 하나 더 늘려야 할 것 같아요. 과외? 지금 다니는 학원. 지금 다니는 학원도 벅찰 텐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수아 엄마가 이번에 도곡동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수학 선생님을 정말 어렵게 모셔왔대요. 특별히 우리 혜지도 끼워주기로 했다고요.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마 돈이 없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혜지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수학이 자꾸 자기 발목을 잡아서 너무 속상하다고. 본인이 하고 싶어서 안달인데 부모로서 그 정도는 해줘야죠. 그래서 과외비가 얼만데?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100만 원이요. 아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걱정 말아요. 제가 다른 거 아껴 쓰면 되죠. 당신이 이렇게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벌어다 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혜지 친구 윤준애는 아빠가 빚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월급까지 차압당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대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윤주는 성적도 뚝 떨어지고 우울증까지 와서 병원에 다닌다지 뭐요. 애들이 한창 예민할 시기잖아요. 아내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웃구멍까지 차올랐던 진실을 다시 꿀꺽 삼켜야 했습니다. 그래, 나는 가장의 딸 혜지가 대학에 갈 때까지만이라도 이 사실을 비밀로 해야, 막노동이라도 해서 저 돈을 만들어야 한다. 그날 밤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PC방 구석에 앉아 구인 사이트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출판업계는 아예 신규 채용 공고조차 올라오지 않았고 간혹 올라오는 공고도 전자책 관련 경력을 가진 젊은 인재를 찾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저처럼 낡은 종이책만 만들던 구시대 편집자는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것저것 다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막노동이라도 닥치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편의점 물류창고에서 상하차 직원을 뽑는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고 망설일 틈도 없이 바로 지원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죠. 물류창고에 도착하니 20대 젊은 청년부터 저와 비슷한 연배의 중년 가장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육체노동은 생각보다 고됐지만 오히려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잡생각들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는 어쩔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온몸이 쑤시고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잠꼬대를 하다가 아내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여보, 당신 어디 아파요? 왜 이렇게 끙끙 앓아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들킬세라 아무렇지 않은 척 둘러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남자들도 갱년기라잖아.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가 봐. 아직도 무거운 책 나르는 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다 허리 다치면 큰일 잔약 지을 때 당신도 보약 한 재같이 지어 먹어야겠어요. 아내의 따뜻한 걱정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래, 나는 가장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혜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저는 어릴 적 한량처럼 놀기만 좋아했던 아버지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를 보며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식에게 무책임한 아빠로 기억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손에 일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나름 꼼꼼하게 일처리를 한다며 칭찬을 받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젊은 청년 하나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고 저는 추가 수당을 벌 욕심에 그 청년이 하던 잔업까지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한 의욕이 화근이었습니다. 무거운 생수 꾸러미를 들어 오므다금한 허리를 삐끗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주변에 있던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켰지만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인대가 늘어나고 디스크 초기 증상이 있으니 당분간 무거운 짐을 드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겨우겨우 구한 일자리였는데 저는 또다시 실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나이도 생각하셔야지. 왜 그렇게 무리를 하세요? 젊은 직원들도 많은데 왜 당신이 나서서 그 무거운 걸 들어? 허리 다치면 평생 고생하는 거 몰라요?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제가 출판사에서 책을 옮기다 허리를 다친 줄로만 알고 속상해하며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신 보약 한 재 지어 먹어요. 내가 돈 낼게요. 됐어. 침이나 맞고 갈 거야. 보약은 무슨... 저는 아내의 권유를 뿌리치고 침만 맞고 한의원을 나섰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와 혜지의 과외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 맞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아직 안 들어왔던데 바빠서 잊어버린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이 조금 모자라 친구들에게 빌려보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아는 지인들의 연락처를 뒤지며 돈을 빌려줄 만한 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돈 이야기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들 웃는 소리부터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겠죠. 하는 수 없이 정기예금을 깨려고 은행으로 향하던 길에 친구 창식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 여기저기 돈 빌려달라고 전화하고 다닌다며? 얼마 필요해? 내가 빌려줄게. 다른 놈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마. 괜히 뒤에서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다닌다고. 창식이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공부는 지지리도 못했지만 의리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강한 친구였습니다. 녀석은 바로 제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었고 그 덕에 저는 아내에게 무사히 생활비를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도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더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인 광고지 한 구석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는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모텔에서 청소 및 관리 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본 모텔은 객실이 100여 개가 넘는 제법 규모가 크고 깨끗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어 면접을 약속했습니다.
객실 청소는 어차피 아주머니 한 분이 따로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김 선생께서는 객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복도를 청소하는 간단한 업무만 맡아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손님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항상 깔끔하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면접 자리에서 만난 모텔 사장은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습니다. 제 나이에 저렇게 큰 모텔을 운영하는 사장을 보니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왜 지금 나는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서 있는 걸까? 자괴감이 밀려왔지만 어렵게 구한 일자리인 만큼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버텨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참,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2층 맨 끝방 201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사장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제게 경고했습니다. 저는 순간 궁금증이 일었지만 아마 창고 같은 곳으로 쓰인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주어진 일만 묵묵히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 모텔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월급도 생각보다 많았고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도 없어 견딜만 했습니다. 그곳에는 저 외에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60대 아주머니와 막내라고 불리는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겉보기와는 달리 무거운 침대 매트리스도 혼자 번쩍 들어 올릴 정도로 힘이 좋았고 100개가 넘는 객실을 번개 같은 속도로 청소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김 씨는 뭐 하던 양반이오? 보아하니 이런 일은 영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서툽니다. 처음이야 다 그렇지. 그래도 일하는 게 영 꼼꼼한 걸 보니 학교 선생님이나 공무원 같은 거 하셨나 보네. 책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어머, 역시 훌륭한 일 하셨네. 나는 책 읽는 것도 머리 아픈데 그걸 또 만든다니 참말로 대단하구먼.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요. 고상한 일만 하다가 남이 버린 쓰레기나 치우는 신세가 됐다고 신세 한탄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 100번 1000번 훌륭하지. 아주머니의 거침없지만 따뜻한 말에 저는 울컥 눈물이 솟을 뻔했습니다. 그래, 배움이라는 것이 꼭 책에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비록 배운 것은 많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할 줄 아는 저 아주머니 같은 분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고수가 아닐까.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책임감만 아니었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떨어진 작은 쓰레기 하나 제대로 주워본 적 없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온갖 쓰레기들을 치우는 것이 제 직업이 되었다는 사실이 때로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제 딸아이와 비슷한 나이의 젊은 남녀가 아무렇지 않게 드나드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복잡하고 불편해졌습니다. 저 아이들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왠지 모르게 저 남자는 사기꾼처럼 보이는데 우리 딸 혜지 생각이 나 쫓아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참아야 했습니다. 사장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저 묵묵히 제 할 일만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웬일이야 이 시간에? 웬일이긴요. 남편한테 전화하는데 시간 따져가면서 해야 해요? 점심은 먹었어요? 그럼 먹었지. 설렁탕 한 그릇 든든하게 먹었어. 당신은? 난 친구 만나러 나왔어요. 오랜만에 수다 좀 떨려고. 아내와 막 통화를 시작하려던 그 수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사장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혹시라도 아내가 들었을까봐 황급히 전화를 끊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사장이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아주머니가 201호 문 앞에서 잔뜩 겁을 먹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방문 절대 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아니, 나는 그냥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길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해서. 소리가 나긴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러세요. 아주머니, 당장 그만두세요. 네? 아니 사장님, 갑자기 그만두라니요. 제가 처음 들어오실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와 한 약속을 어기셨지 않습니까? 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랑은 일 못합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사장의 단호한 태도에 아주머니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지만 결국 그날로 모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200일 지호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방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사장은 저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날 이후 201호에 대한 제 궁금증과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주머니가 갑작스럽게 그만둔 후 청소일은 당분간 저와 막내 직원이 나누어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괜찮은 동료 한 명을 잃었다는 생각에 내심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201호에 대한 비밀을 함부로 파헤치려다가는 저 역시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주머니처럼 그 방에서 희미한 소리를 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창고로만 생각했지만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그 방에 대한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만 갔습니다. 뻔하지 뭐겠냐. 그 정도 돈 있고 젊은 사장이면 당연히 숨겨둔 여자가 있겠지. 퇴근 후 만난 친구 창식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책만 본 새님이라 세상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꽁꽁 숨겨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니겠어? 너도 괜히 얼쩡거리다 쫓겨나지 말고 조심해. 창식이의 말을 듣고 나니 왠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의 날카롭고 예민했던 반응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저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우리 혜지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버티는 거야. 저는 여전히 아내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출근 시간에 집을 나서고 퇴근 시간 안에 맞춰 들어왔습니다. 출판사에 다닐 때와는 달리 야근이 없다는 사실을 아내가 이상하게 여길까봐 저는 묻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요즘은 인쇄감리 같은 굳은 일은 다 밑에 직원들이 하더라고. 나이 먹었다고 대우해 주는 건지 야근도 못하게 하네. 혼자 찔려서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참으로 한심하고 우스웠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제 말을 믿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요즘 부쩍 제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전복이 들어간 갈비탕이 올라왔고 저녁에는 따뜻한 목욕물을 받아주며 피로를 풀어주었습니다. 당신 늙어서 고생 안 시키려고 내가 미리 투자하는 거예요. 몸이라도 건강해야지. 아내의 농담 섞인 진심에 저는 또다시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선생 마트에 가서 복숭아 좀 사다 주세요. 오늘 제가 세무서에 좀 다녀와야 하는데 늦으면 마트가 문을 닫을 것 같아서요. 갑작스러운 복숭아 심부름에 저는 당황했지만 순간 예전에 그만둔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글쎄, 난데없이 복숭아를 사오라는 거야. 복숭아 철도 아닌데 말야. 그래서 어렵게 구해다 줬더니 그걸 들고 201호로 쏙 들어가더라고. 보통 복숭아는 임신한 여자들이 찾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정말 201호에는 임신한 여자가 숨어 지내고 있다는 말인가? 저는 마트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마트에 도착하니 주인이 저를 알아보고는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탐스러운 백도를 내밀었습니다. K모텔에서 오셨죠? 사장님이 찾으시는 거. 여기 따로 빼놨어요. 너 그렇게 복숭아를 좋아하시는지 철도 아닌데 매번 찾으시네요. 복숭아를 사서 돌아오는 길, 저는 201호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으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창식이의 말대로 저 젊은 사장에게는 숨겨둔 애인이 있는 걸까? 그 여자는 지금 임신까지 한 상태인 걸까요? 무엇보다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사장의 표정이었습니다. 저 정도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할 것만 같은데 상은 언제나 무표정했고 말수도 적었으며 순간순간 깊은 우울감에 잠겨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돈만 많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닌가 봅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제 딸 혜지가 대학에 갈 때까지만 버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땀 흘려 번 돈을 손에 쥐니 출판사에서 받던 월급과는 또 다른 묵직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아주머니가 그만두신 후에 청소 일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조금 더 넣었습니다. 사장은 봉투를 건네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모텔을 나섰습니다. 마음이 붕 떠서였을까요? 퇴근 준비를 하며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다가 그만 넥타이를 탈의실에 두고 나온 것을 차에 오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혹시라도 의심할까 싶어 저는 차를 돌려 다시 모텔로 향했습니다.
탈의실에서 넥타이를 챙겨 나와 다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모텔 입구로 익숙한 실루엣의 여자가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두워서 정확하게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 걸음걸이와 분위기가 제 아내와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이 시간에 이런 곳에 올 리가 없지.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평소에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피자 한 판을 사들고 깜짝 선물을 해줄 생각에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순간 아까 모텔 앞에서 보았던 그 희미한 실루엣이 다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전화는 왜 꺼놨어? 어머 미안해요. 친구랑 이야기하느라 휴대폰 꺼진 줄도 몰랐네. 친구? 누구? 아, 정미 있잖아요. 중학교 동창. 시어머니 문제로 너무 힘들다고 울고불고 해서 달래주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아내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랬구나. 나 오늘 월급날이라 당신 좋아하는 피자 사왔는데 혜진은 아직 학원이야? 네, 혜진은 늦을 거예요. 나 지금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아내는 누구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당장 달려가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오지랖 넓고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힘들어하는 친구의 하소연을 들어주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겠지. 저는 제 옹졸했던 의심을 반성하며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사온 피자를 겨우 2조각 먹고는 배가 부르다며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짠했습니다. 좋아하는 피자 한 판 실컷 사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만 가득 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의심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제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여보 오늘 퇴근할 때 마트에 들러서 복숭아 좀 사다 줄래요?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한 5개만요.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복숭아를 갑자기 찾는 아내가 이상했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마트에 들러 복숭아를 사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당신 복숭아 잘 안 먹잖아. 예전에 복숭아에서 벌레 나온 거 보고 기겁했으면서. 아, 내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주려고? 난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거 알지? 내가 아는 분 중에 복숭아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병에다 예쁘게 손질해서 설탕에 재워두면 드시기 편할 것 같아서. 요양병원에 계신 분인데 아내는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땄던 열혈 며느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성껏 간호했던 참 고마운 사람이었죠. 저는 아내가 다시 요양병원 봉사를 시작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감의 정체를 확인하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모텔 사장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방은 처음 와보네. 사장실은 모텔 객실 2개를 합쳐놓은 듯 넓었고 한쪽은 사무공간으로 다른 한쪽은 침실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무슨 일로 부르는 건지 혹시 그만두라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 선생 그동안 일하시는 걸 보니 참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하시더군요. 사실 제가 그동안 여러 사람을 써봤지만 다들 남의 일에 쓸데없이 신경 쓰고 간섭하는 통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어떤 여자분이 이곳을 찾아올 건 본 척 지나가 주시고 아무것도 묻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객실을 따로 준비해둬야 할까요? 아니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호로 바로 방문할 겁니다. 네? 201호라고 하셨습니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장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호입니다. 약속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인사를 하고 사장실을 나오려던 바로 그 순간 제 눈에 익숙한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사장의 책상 위 투명한 유리병 안에 담겨있던 그것은 며칠 전 아내가 정성껏 설탕에 절여 놓았던 바로 그 복숭아였습니다.
아내 직접 묶었던 분홍색 리본까지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텔 앞에서 보았던 희미한 실루엣이 정말 아내였던 것일까요? 방을 나온 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여 일에 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왜 그래요? 혹시 사장님한테 깨졌어요? 막내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혹시 그 여자 이야기 들었어요? 201호에 드나드는 그 여자요. 어제도 왔었는데. 아저씨 퇴근하고 나서 제가 잠깐 뭐 가지러 다시 들어왔다가 사장실로 들어가는 거 봤거든요. 어제 누가 왔었다고? 네,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어찌나 놀라던지. 아, 그리고 그 여자 손에 복숭아도 들려 있어서요. 나이가 꽤 있어 보이던데 참 한심하더라고요. 막내 직원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복숭아를 들고 모텔을 찾았던 아내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위한 것이라며 제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던 아내에게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누가 봐도 현모양처였습니다. 부잣집 딸로 자랐지만 조금도 티를 내지 않았고 결혼해서는 누구보다 알뜰하고 야무지게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도맡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저보다 더 서럽게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니 그것도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돈 많고 능력 있는 젊은 모텔 사장과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아내가 갑자기 큰돈이 생겼다며 제게 목돈을 건넸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주식으로 벌었다고 했지만 어떤 종목을 샀었는지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돈도 혹시 말도 안 되는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저를 대하는 아내의 태도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힘들죠, 여보? 내가 따뜻한 물 받아놓을게요. 들어가서 푹 쉬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요즘도 계속 봉사 나가는 거지? 네, 그럼요. 왜요? 아니, 어떤 사람이 당신을 봤다고 해서, 양평에서. 아내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양평이요? 제가 양평에는 무슨 일로 가요? 누구예요,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이? 진짜 안 갔어? 봉사 간다고 했던 바로 그날 말이야. 아내는 갑자기 정색을 하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안 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 팽개치고 양평 가서 다른 남자라도 만났다는 거예요? 아내는 버럭 화를 내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한 채 상대방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글쎄 우리 남편이 누가 그랬다면서 봉사는 날 나를 양평에서 봤다고 하네. 이게 말이 돼?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날 정주 나랑 같이 요양병원에서 할머니 똥기저귀 갈고 있었는데 제부 정주가 어떤 사람인 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오해를 하세요? 아내 선배와 통화가 끝나자 저는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요즘 좀 예민했나 봐. 그렇게 어색하게 상황은 마무리되었지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역시 밤새 뒤척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운명의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 아내는 봉사를 가는 날이라며 저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객실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복도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오전 내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막내 직원이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01호. 거기 완전 사장님 아지트잖아요. 여자들 여럿 울고 나온 것다니까요. 다들 딱 봐도 유부녀던데. 저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201호 문을 부수고 들어가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 애써 이성을 붙잡고 1층 분리수거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머리를 식혀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제발 그만하세요. 2층에서 분명 아내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전에도 사장에게 맞아 울면서 나오던 여자들이 있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201호로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아내의 울음 섞인 비명만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저는 온몸으로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몇 번의 충격 끝에 잠금 장치가 부서지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찢어진 옷,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내, 그리고 그런 아내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있는 사람께도 낯선 할머니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길...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왜 여기에 있는 거냐고. 할머니, 이거 놓으세요. 제가 할머니를 강하게 떼어내자 오히려 아내는 할머니가 넘어질세라 감싸 안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할머니는 치매에 걸린 사장의 어머니였습니다. 무기와는 달리 효자였던 사장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지만 아내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버렸던 겁니다. 결국 사장 혼자 어머니를 돌보게 되었고 워낙 증세가 심하고 예측 불가능한 어머니를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201호에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장은 우연히 데이케어 센터에서 노인들을 살뜰히 돌보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다른 간병인들의 2배에 달하는 돈을 주겠다며 일주일에 2번씩 어머니의 간병을 부탁했던 겁니다. 막내 직원이 보았던 울면서 나가던 여자들은 모두 사장 어머니의 괴팍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둔 간병인들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당신이 회사에서 그만두게 된 거 사실은 알고 있었음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회사 근처에 갔다가 우연히 당신 동료를 만났거든요. 당신이 허리를 다친 것도 의료센터에서 일하다 그런 거라는 걸 통장에 찍힌 급여 내역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아내는 울먹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걸 처음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하필 왜 여기로 온 건지. 당신이 이 사실을 알면 또 얼마나 당황하고 상처받을까 싶어서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할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아내의 깊은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혼자 의심하고 괴로워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1년, 저희의 삶은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는 제게 그동안 알뜰히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잘하는 거 하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비록 작더라도 당신이 만든 책을 사람들이 읽어주는 걸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이 돈이랑 당신 퇴직금 합하면 작은 출판사 하나는 충분히 차릴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말리는 길을 아내만은 묵묵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은 그해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원하던 대학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며 세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내고 있습니다. 비록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종이책을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 참. 그 모텔 사장님이 이번에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100권이나 주문해 주셨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상상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저는 이번 일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등록금 내려고 준비했던 돈으로 하와이 여행 티켓 끊어놨어요. 부분 오붓하게 다녀오세요. 덕분에 저는 곧 제 인생 최고의 편집자이자 동반자인 아내와 함께 하와이로 떠납니다.